나는 장기 투자니까 괜찮아. 미국은 결국 오른다. 어차피 안 팔 거야. 요즘 정말 자주 들리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계좌에 넣어둔 돈 대부분은 미국 주식에 쏠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위 10개 종목에만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 있어요.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아이언큐, 사실상 몇몇 종목에 집중 투자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말, 25년 전에도 똑같이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0년에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지금의 엔비디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왕, 시가총액 전 세계 1위. 전문가들은 전부 1조 달러까지 간다고 했어요. 주가가 반토막 났을 때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회사니까 기다리면 돼. 저가 매수 기회지. 어차피 올라. 그런데 25년이 지났어요. 시스코 주가가 2000년 고점을 회복한 건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 겨우 본전. 그 사이 물가는 2배가 됐으니 실질적으로는 반토막인 셈이에요. 그것도 25년 동안요. 그런데 시스코는 그나마 주가가 돌아오긴 한 경우예요. 같은 시기에 세계 시가총액 1위였던 주인은 회사가 셋으로 쪼개졌고 합산해서 겨우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본전이었어요. 어차피 안 팔 거야. 시스코 주주들도 그 말을 했고 주의 주주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기다리면 돌아오는 종목인지 25년을 기다려도 본전조차 못 찾는 종목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것만 믿은 채 방치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건 하나예요. 안 팔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진짜 장기 투자자가 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입니다. 자, 시스코와 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개별 종목 이야기잖아. 그렇다면 지수에 넣으면 괜찮은 걸까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보죠. S&P 500은 항상 올라갔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1926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약 10%씩 올랐어요. 거의 100년 동안이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S&P 500은 그냥 500개 회사를 모아놓은 묶음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숨겨진 구조가 있습니다. S&P 500은 매년 성적이 좋지 않은 회사를 내보내고 잘 나가는 새 회사를 넣습니다. 쉽게 말해 계속 1등만 골라 담는 바구니인 거예요. 1965년에는 한 번 들어가면 평균 33년을 버텼습니다. 지금은 평균 18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0년마다 절반 가까이가 교체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S&P 500이 항상 올라갔다는 말은 살아남은 종목들의 성적표라는 뜻이에요. 떨어져 나간 회사들은 그 성적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생존자 편향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 반에서 퇴학한 애들은 성적표에서 빠지니까 반평균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S&P 500 안에 있는 개별 종목들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꽤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매년 S&P 500 안에 500개 종목 중에서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몇 개일까요? 절반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절반도 안 돼요. 나머지는 지수보다 못한 겁니다. 이 숫자는 처음 보면 꽤 의외예요. 심지어 매년 200개 가까운 종목은 마이너스 수익입니다. S&P 500 안에 있는데도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올라간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상위 소수의 슈퍼스타들이 나머지를 모두 끌어올린 거예요. 반에서 몇 명이 100점을 맞아 학급 평균을 올려놓은 건데 나머지 아이들의 성적은 평균 이하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하는 건 그 반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100점짜리 몇 명만 골라서 사는 거예요.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100점을 맞을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20년간 시장을 이긴 종목이 그 다음 10년에도 계속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30%예요. 10개 중 3개만 계속 잘 나가고 나머지 7개는 평범하거나 뒤처집니다. 더 무서운 것도 있어요. S&P 500 지수 자체도 오르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0.95%였어요. 10년 동안 마이너스였던 겁니다. 이걸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죠. 이 숫자, 저도 처음 봤을 때 2번 확인했어요. 2000년에 S&P 500에 1억을 넣은 사람은 2013년이 되어서야 겨우 본전을 찾았습니다. 13년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 물가는 30% 넘게 올랐으니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손해였던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볼게요. 미국 주식은 항상 올라갔다는 말에는 2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지수는 살아남은 종목만 계속 담고 있으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 둘째, 그 지수조차 10년 넘게 제자리였던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지수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수 안에서 몇 개를 골라 집중 투자하고 있죠. 그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건 방금 본 숫자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래, 지수도 위험할 수 있구나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대 안 망할 거야 라고 믿는 그 회사들, 과거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믿었던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회사들 말이에요. 그 회사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2007년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던 휴대폰 회사가 어디였을까요? 삼성도 아니고 애플도 아닙니다. 노키아예요. 노키아는 2007년에 전 세계 휴대폰의 40%를 팔았습니다. 4억 3, 500만 대. 삼성, 모토로라, 소니 에릭슨을 다 합쳐도 노키아 하나를 이기지 못했어요. 스마트폰 시장만 따로 떼어보면 점유율이 거의 50%였습니다. 절반을 노키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해 화로 약 69조 원, 순이익 약 10조 원, 모든 애널리스트가 노키아를 추천했습니다. 이 회사가 무너질 리가 없다.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다. 지금 사람들이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보며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그때는 노키아에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왔어요. 노키아 경영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웃었습니다. 키보드도 없고 배터리도 짧고 비싸기만 한 장난감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2007년 말 아이폰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고작 5%였거든요. 노키아는 50%, 아이폰은 5%.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6년 뒤엔 어떻게 됐을까요? 2013년 노키아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3%로 추락했습니다. 50%에서 3%로요. 시가총액은 6년 만에 90% 넘게 증발했고 결국 노키아는 휴대폰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합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회사가 더 이상 휴대폰을 만들지 않게 된 겁니다. 노키아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자신감으로 같은 실수를 한 회사가 하나 더 있었어요. 블랙베리입니다. 블랙베리는 2008년에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40%, 글로벌로는 2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크랙베리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중독된다는 뜻이죠. 오바마 대통령도 블랙베리를 썼어요. 주가는 147달러까지 올랐고 시가총액은 한화로 약 80조 원이 넘었습니다. 블랙베리 경영진도 아이폰을 무시했어요. 터치스크린? 비즈니스맨들은 키보드가 필요해. 보안은 우리가 최고야. 기업 고객들은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절대는 5년을 못 갔습니다. 2013년까지 블랙베리 주가는 고점에서 95% 가까이 떨어졌어요. 2016년에는 전 세계에서 한 분기에 팔린 블랙베리가 20만 대였습니다. 점유율은 0% 소수점 아래였어요. 지금 블랙베리 주가는 3, 4달러 수준입니다. 2008년에 블랙베리에 1천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 남아있는 건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노키아도 블랙베리도 사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적이 나빴던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무너지기 직전까지 실적은 좋았습니다. 노키아는 2007년에 역대 최고 매출을 찍었고 블랙베리는 2011년까지 매출이 계속 올랐어요. 가입자 수도 8천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팔 이유가 없었어요. 좋은 회사니까 들고 있으면 된다. 실적도 좋은데 왜 팔아? 이 말이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들렸죠. 시스코 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숫자 뒤에서는 이미 판이 바뀌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가는 변화는 재무제표에 바로 찍히지 않습니다. 작년 매출이 좋다고 해서 내년 매출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노키아의 매출이 가장 높았던 해가 아이러니하게도 노키아가 가장 위험했던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출은 옛날 세상의 매출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세상에서는 의미가 없는 숫자였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실적 좋죠. 주가도 올랐죠. 그런데 노키아도 그랬고 블랙베리도 그랬습니다. 주위도 시스코도 전부 그랬어요. 지금 잘 나가니까 앞으로도 잘 나갈 거야. 역사는 이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뭘 믿고 투자해? 당연한 의문입니다. 솔직히 무서워지잖아요. 뭘 사도 불안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투자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진짜 장기 투자를 하려면 왜 이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좋은 회사니까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왜 이 회사의 경쟁력이 유지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 시간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견딜 근거가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판단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꽤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보면 결국 이런 거잖아요. 노키아도 블랙베리도 시스코도 무너지기 전까지는 모두 최고의 회사였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전문가들도 추천했어요. 그런데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건 종목을 잘못 고른 거잖아. 진짜 좋은 기업을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워런 버핏이 그렇게 했잖아요. 좋은 회사를 골라 오래 들고 갔죠. 코카콜라를 30년 넘게 들고 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거의 반세기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버핏이 코카콜라를 30년 동안 그냥 들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버핏은 매년 코카콜라의 실적을 확인하고 경쟁 환경을 보고 이 회사가 여전히 자기 기준에 맞는지를 검증한 뒤에 계속 들고 가겠다는 판단을 새로 내린 거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본 게 아니라 30년 동안 매번 확인하고 매번 다시 결정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요즘 투자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말이 있죠. 주식 앱 삭제했다. 3년 뒤에 본다. 이런 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앱을 지우고 안 보고 안 팔면 그게 장기 투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은 이해돼요. 매일 수익률을 보면 괜히 불안하고 떨어지면 팔고 싶어지니까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노키아 주주가 2007년에 앱을 삭제했다고 해봐요. 이거 좋은 회사니까 안 볼 거야. 3년 뒤에 열어보면 주가는 반토막 나 있었을 거예요. 5년 뒤에 열었으면 90%가 날아가 있었겠죠. 안 봤다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는 사이에 세상이 바뀐 겁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그걸 모른 채 옛날 세상의 주식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앱을 삭제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장기 투자가 아니라 방치에 가깝습니다. 버핏처럼 진짜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안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안 흔들리냐고요? 이 회사를 왜 사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왜 이 주식을 들고 있는지 이유가 분명하니까 떨어져도 그 이유가 여전히 유효하면 안 파는 거예요. 반대로 그 이유가 깨지면 30년을 들고 있었더라도 파는 거고요. 실제로 버핏도 IBM에 거의 7년을 투자했다가 결국 전량 매도했잖아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샀지만 클라우드 시대로 바뀌면서 IBM의 경쟁력이 흔들렸고 그걸 확인하고 판 겁니다. 좋은 기업 골라서 묻어두면 된다. 이 말 반은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반이 빠져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골라서 계속 좋은 기업인지를 확인하면서 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른 걸로 끝이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질문이 또 생기죠. 확인하라는 건 알겠는데 대체 뭘 확인해야 하는데? 단순히 실적만 보면 될까요? 노키아는 아이폰이 나오기 직전까지 실적이 좋았습니다. 매출도 올랐고 이익도 올랐어요. 숫자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숫자에 잡히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기술이 바뀌고 있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었고 시장의 판 자체가 뒤집히고 있었어요. 실적은 과거를 보여주지만 이런 변화는 실적에 찍히기 훨씬 전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앞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노키아 주주가 2007년에 뭘 봤어야 했을까요? 노키아의 매출과 이익은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애플이 아이폰을 내놨어요. 앱스토어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휴대폰에서 원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노키아의 실적표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은 게임이 바뀌고 있구나 하고 빠졌고 안 본 사람은 실적 좋으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90%를 잃은 겁니다. 결국 차이는 하나였어요. 실적이 아니라 그 기업 바깥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읽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기업 바깥을 본다는 말은 조금 막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바깥이 뭐냐고요? 뉴스를 더 많이 보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먼저 보죠. 2023년에 미국 금리가 5.5%까지 올라갔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어요. 금리 올리면 주가 떨어진다라고 단순하게 외우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때 주식을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S&P 500은 그 해 26% 올랐어요. AI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금리 부담을 덮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기업 바깥에서 봐야 할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산업의 흐름입니다. 아까 노키아 이야기에서 봤잖아요. 노키아 자체에 당장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이라는 흐름이 밀려온 거예요. 이건 노키아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휴대폰이라는 산업 자체가 뒤집어진 사건이었죠.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넷플릭스가 나오면서 비디오 대여점이 사라졌고 전기차가 나오면서 내연기관 부품 회사들이 흔들리고 있고 지금은 AI가 나오면서 또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특정 회사의 실적표에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회사의 미래를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그렇다면 산업 변화만 잘 보면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가 나옵니다. 경제 환경이에요. 금리, 환율, 경기 사이클, 이런 거시경제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아까 2023년 사례를 보셨잖아요. 금리는 2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는데 동시에 AI라는 산업 변화가 터졌습니다. 금리만 본 사람은 겁먹고 팔았고 AI 흐름까지 함께 본 사람은 26%를 벌었어요. 같은 시장, 같은 시기인데도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내린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때그때 다른 변수들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업 바깥에서 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노키아 때의 스마트폰이나 지금의 AI처럼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변화가 오고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 금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경기가 올라가는 중인지 내려가는 중인지예요.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지점에서 진짜 큰 기회가 오기도 하고 진짜 큰 위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들으면 그래, 산업 변화도 보고 경제 환경도 보면 되겠네 하고 간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걸 배울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금융감독원이랑 한국은행이 2년마다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를 합니다. 2024년 결과를 보면 100점 만점에 65.7점이에요. 2022년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솔직히 좀 씁쓸해져요. 특히 인플레이션이 내 돈의 실질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묻는 항목에서 점수가 크게 빠졌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내 100만 원의 실제 가치가 줄어든다.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 오히려 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대의 금융 이해력이 특히 낮았어요. 20대면 지금 투자 시장에 가장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세대잖아요. 토스 깔고 해외 주식 사고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말하는 세대요. 열정은 가장 뜨거운데 기초 체력은 가장 부족한 겁니다. 사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산업 변화가 오든 금리가 바뀌든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모르면 그 변화가 내 돈에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니까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도 흔들리는 겁니다. 금리 올린대 하면 겁부터 나서 팔고 AI 대박하면 무작정 뛰어들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고 왜 파는지도 모르고 파는 거예요. 결국 돌아오는 답은 하나입니다.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 공부라고 하면 교과서 펴고 GDP 공식 외우는 걸 떠올리실 수도 있죠.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돈이 어떤 환경에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경제 공부는 생각보다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경제 공부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유튜브 검색부터 하실 겁니다. 경제 기초, 주식 공부 방법 이런 걸 검색해서 영상 몇 개 보고요. 그런데 보다 보면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어떤 유튜버는 지금 사야 한다고 하고 다른 유튜버는 지금 팔아야 한다고 하고 같은 뉴스를 보고도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누구 말이 맞는 거야 하고 더 혼란스러워지죠. 왜 그럴까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남의 해석부터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용어도 모르는데 분석 영상부터 보다 보니 그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 건지 틀린 말을 하는 건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말을 잘하는 사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딱 3단계만 따라가면 돼요. 첫 번째, 용어부터 잡으세요. 금리, 인플레이션, PER, 경기 사이클 같은 기본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꼭 알아야 할 핵심 용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0에서 30개 정도만 제대로 이해해도 경제 뉴스의 80%는 읽힙니다. 저도 처음 FOMC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봤을 때는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번 찾아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연증 관련 기사가 전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건 한번 잡아두면 평생 써먹는 겁니다. 두 번째는 뉴스를 직접 보는 거예요. 용어를 알고 나면 뉴스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연준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라는 헤드라인이 그냥 외계어처럼 보였다면 이제는 읽혀요. 아, 연준이 금리를 안 올렸구나. 그러면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이 더 오르지 않는 거니까 성장주에는 나쁘지 않겠네. 이런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느려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달, 2달 하다 보면 뉴스 헤드라인만 봐도 감이 오기 시작해요. 운이 좋아진 게 아니라 맥락이 쌓인 겁니다. 세 번째는 경제 유튜버를 보되
여러 명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의 시각이 곧 내 시각이 돼버려요. 그런데 경제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금리가 동결됐다는 같은 팩트를 두고도 누구는 경기가 괜찮다는 신호라고 해석하고 누구는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해요. 둘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한 사람만 보면 한쪽 각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3명, 4명을 보다 보면 같은 뉴스의 여러 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이 해석이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해라는 내 판단이 생깁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을 듣고 내가 판단하는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용어부터 잡고 뉴스를 직접 읽어보고 여러 사람의 해석을 비교해보는 것. 이 3가지를 반복하는 겁니다. 교과서도 필요 없고 자격증도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하루에 10분. 그리고 이게 내 돈에 어떤 의미지? 라는 질문 하나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런 말로 시작했잖아요. 나는 장기 투자니까 괜찮아. 미국은 결국 올라. 어차피 안 팔 거야. 시스코 주주도 지주주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아실 거예요. 왜 그 말이 위험한지. S&P 500은 항상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라진 기업도 수백 개예요. 지수가 올라간 거지 내 종목이 올라간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노키아는 세계 1등이었지만 스마트폰 하나에 무너졌고 블랙베리는 아이폰을 비웃다가 사라졌고 시스코는 25년이 지나서야 겨우 본전을 찾았습니다. 이 기업들의 주주에게 부족했던 건 인내심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왜 이 주식을 들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습관, 그리고 그 점검을 할 수 있는 기본기, 그게 부족했던 겁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계속 좋은 기업인지를 확인하려면 기업 바깥도 봐야 합니다.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경제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걸 읽을 줄 알아야 같은 뉴스를 봐도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용어부터 하나씩 잡고 뉴스를 직접 읽어보고 여러 사람의 해석을 비교하면서 내 판단을 키워가는 것. 안 팔겠다가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왜 들고 있는지를 알겠다가 장기 투자예요. 그리고 그 알겠다를 만들어주는 게 경제 공부입니다.